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국과 한동훈이 페이스북에서 한판 붙었는데 우리 장윤수 선배 네. 이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예비 경선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두 후보가 네. 강대강으로 한번 세게 붙어보는 빅매치, 북갑의 빅매치.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 오늘 출연하셔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북갑은 민주당이다. 아, 북감은 민주당 후보로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부산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네. 그 오늘 D-85일인데 벌써부터 이제 세게 후끈 부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감정선을 긁기 시작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지금 서로 감정선을 이제 살짝 긁히면서 찌질하다 어쩌다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공방 조국 씨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호칭 같은 경우에는 예. 그죠? 친절한 네. 금자 씨도 아니고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뭐 정치인의 이런 공방전은 늘 이제 국민들을 또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세력을 모으게 되니까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이제 오전인 것 같은데 윤석열이 계속했어도 주가 6천 정말 가능했을까라는 동아일보 칼럼을 공유하면서 윤석열은 조선일보를 보아야 했고 한동훈은 동아일보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올라온 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현 사실- 대표예요. 아 대표예요. 바로 전 대표를 전 대표를 저는 만들어버리네. 그래도 쓰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도 이게 당 대표도 취임하는 게 조 대표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 1대1로 받아치기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내려가서 부산일보 인터뷰하면서 한번 긁었죠. 먼저 어제 네. 이게 뭐 부산에 자기 속만 챙긴 사람 아니냐, 뭐 지민 비조 때도 그렇고 뭐 과거 이런 말하면서 이제 조국 대표는 못 나올 거다. 나와도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폄하 비슷하게 뭐 조금- 민주당한테 무공천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렇죠, 네. 조금 약간 근데 그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를 취재하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하루에도 그 고장난 시기도 2번을 맞는다고 뭐 나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상 전체적으로 아예 어처구니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긁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그걸 좀 더 약간 세련되게 표현했으면 좀 나았을 거다. 조국 씨 정제된 말로 네, 그러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 좀 쉬운데 근데 이제 조 대표가 이제 직자적으로 좀 반응한 거죠. 이걸 또 읽고 나서 한동훈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분 다 문제가 뭐냐면 어떤 쟁점을 두고 예를 들면 뭐 유류세, 환급 부분, 뭐 최고 가격제 이런 어떤 토지 공개념, 뭐 쟁점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난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최고 지도자의 대선 후보감으로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쟁점을 가지고 금투세면 금투세, 정책적인 토론을 좀 끌고 가면서 공방을 펼쳐야 보는 사람도 배우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보면 뭐 동아일보 봐야 된다, 뭐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보는 사람도 아 둘이 그냥 소위 말해서 긁혀가지고 지금 싸우구나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코스피 6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부산 가서 한동훈이 네, 윤석열이었어도 뭐 계엄 안 했으면 어차피 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 디램의 어떤 가격 상승 3배 이상 그게 쫙 이끌고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 거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계엄해서 난리냐. 이제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 청강함 논설위원인가? 굉장히 엄하게 꾸짖었죠. 네, 그 네. 말도 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긁혀가지고 조국 대표가 이제 먼저 또 싫었죠. 부산일보 인터뷰를 보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이 남의 입을 빌려서 하니까 네.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방까지 온 거예요. 다시 또. 그래서 조국 씨 이렇게 아첨한다고 민주당이 군산 무공천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물론 이제 부산일보의 한동훈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 그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좀 비겁하고 찌질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부산 분들과 조국 대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조국 혁신단 만들었을 때도 조국 대표는 비례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자기 입속을 계속 챙겨온 분이다. 그런 모습들을 감안하면 조국 대표가 부산에 나오겠나 이런 식으로 염장을 지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정가의 관측은 한동훈 대표도
쉽지 않다라는 부산은, 예, 네. 부산 쉽지 않다.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이제 2파전으로 갈리니까요. 그래서 서로 뭐 출마하겠냐. 그리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지역구 간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 건데요. 저는 다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사실 내란숙의 윤석열 집권하는 내내 기업들의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성장을 시킨다,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이런 것 등등 요구했지만 다 거부권 행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는 밸류업을 얘기했지만 밸류업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주장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개업 안 하고 윤석열이 계속 집권하고 있어도 지금 코스피 6천을 갔다라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라는 청강한 문설위원회 주장이 적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제 책사들을 데리고 학습을 하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하면 안 되나라는 점검 후에 발언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냥 막 뱉는 것보다는 훨씬 그 정치인으로서 네. 어떤 그 지위를 뭐랄까 공고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부산에 그 한동훈 전 대표나 또 조국 현 대표나 현 대표. 네. 둘 다 이제 누가 민심의 그 선택권을 받게 될까 굉장히 이제 그 고심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는 현지 여론이 예, 그런 네. 얘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KN에서 했었는데 물론 이제 부산시장에 대한 적합도 조사이긴 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5% 정도 차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인 부산에서 5%면 이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지역구에 내보낼 만한 특별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히 부산에서는 없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서울에서 거물급이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산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조국 이렇게 주장은 해도 막판에 대진표가 어떻게 짜일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예.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갈등선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굉장히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가장 큰 거는 조국 전 대표 이제 법무장관 올랐을 때 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한동훈.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원래 그 뭐 중앙지검 3차장 뭐 이런 거 할 때부터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도 했죠. 네.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서초동의 편집국장. 우리 구 기자님도 뭐 제로 콜라 저는 좀 그분은 안 따랐습니다. 제로 콜라 안 먹었어요? 전 안 먹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안 그냥 콜라. 만나는데 그때 가봤더니 뭐 제로 콜라 자기 먹으면서 그 자주 주는 뭐 커피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자들한테는 그 약간 슈퍼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주고 매번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한대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을 오른팔로 뭐 모든 수사를 진두지휘했죠. 그리고 굳이 자기가 수사팀이 없어도 윤석열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구원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창당 이후에 사실 이제 가장 정치권에서 세게 붙은 건 2024년 총선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지민 비주얼 붙어가지고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을 굉장히 전략을 잘 썼어요. 실제로 강남에서도 민주당을 압도할 정도의 그 득표율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측면에서는. 그래서 조국 대표 쪽에서는 강남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막 핵칼 테러 막 이종섭 런종섭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한동훈이 당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장이었잖아요 여당에.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이제 붙었는데 강남에서는 그 조국혁신당이 판정승을 했어요. 지역구를 안 냈지만 득표율 훨씬 높았거든요. 실제로 그 비례 쪽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강남 8학군 출신이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거기서 내가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 출신인 조국 대표가 와서 뺏어먹은 거야. 네, 그래도 집은 방배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범 강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범강남. 네, 그 거기서 한번 이제 일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둘 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권력의 언저리에서 2인자
그리고 현재 이제 최고 권력과의 어떤 그 상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 1대1 함수에 약간 매치가 된다고 봐요. 네. 둘 다 약간 최고 권력이 약간 언저리에 있으면서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이쪽은 전직이고 네. 이쪽은 현직이죠. 네. 그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세력이 없진 않아요. 또 나름 팬덤이 있어요. 팬덤이 그렇죠. 있고 세력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진실하지 않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정주의 사견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네. 섭외 안 돼 여기. 아니 저는 뭐 그냥 팩트를 쫓는 사람이라서 단계 게이트 아직 진실이 안 밝혀졌습니다.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님 여기 긁지 마시고 저를 긁어주세요. 이정주를 그거다가 네, 연예인병 제 페이스북에 와서 네, 저를 고소한다 해주세요. 네. 저 무고죄 바로 들어갈 테니까 저도. 네. 네. 아직도 저는 명의동이라 연예인병 생각해요. 치고 네. 저는 아직도 단계 명의동이라 한동훈과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묘한 진짜로 이제 서로 간에 사적인 감정이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아니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윤사단하고 조국 대표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력하게.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지금도 다 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다 말고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또 뛰쳐나가고 서초동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제 하면서 검찰개혁 요구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바로 그 서초동 집회 현장이 아니었나 싶고 그 산 증인이 바로 조국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는 쪽과 검찰 개혁을 당하지 않으려는 쪽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찰 개혁이 결국에는 그 좌초 또는 실패하고 종국에는 우리가 내란을 맞고 그리고 이제야 검찰 개혁을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완순지에 아니면 또 아이엔진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 검찰 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조국 대표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던 거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견원지간이다. 네, 이렇게 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의 관계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거죠.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류 세력으로부터 뭔가 그렇죠. 내쳐진 듯한 느낌, 일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다툼이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거대 양당의 그런 그 문제 속에서 파생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든단 말입니다. 네. 네, 그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약간 평행 이론이 있죠, 둘이. 근데 원래 이제 그 동족 혐오랄까? 이런 느낌. 저희 댓글에 동족 혐오란 말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람 만나면 싫은 거야. 예,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대표. 예, 별로 왜냐면 비슷하거든. 예, 서울 수도권의 엘리트 이미지. 그러나 말은 많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싫어요 서로. 싫어. 정치력 하나도 없고 예, 말만 할 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말로 일어서고 그리고 세력도 없어요 보면. 그리고 내부에서 또 둘 특징이 내부에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부에서. 네, 몇 년 지나잖아요. 그 황무지 혼자 서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비슷하네요, 진짜. 네. 네,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조국 대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약간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조국 대표는 강득구 의원하고 이제 페이스북 우리도 안양의 여기 신장시 진원지가 취재 편의점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거기죠? 거기 나와서 하신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가. 죄송합니다. 저는 기사인 줄 알고. 말을 좀 가려주세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을 가릴 필요는 없고 저도 이제 인터뷰하다가 이제 생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네. 전혀 예상되지 않았고 제가 질문을 무슨 질문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현주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강두구 의원은 조금 부차적이었고 1번 타겟은 이현주 의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색깔론이나 사회주의 뭐 이런 걸로 조국혁신당을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말할 수 있죠. 예, 지나가기 어려운, 지나칠 수 없는,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맞아요. 의제여서 그건 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강북구 지역구에 대해서도 출마할 수 있다. 거기가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 대화 예. 발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 박은정 의원이나 뭐 이혜민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안양의 강북구 의원 지역구에 신장식 이미 그러니까. 지역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또 강북구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언론에 일파만파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두 사람의 다툼이라는 게 뭔가 선거의 그런 본격화를 알리기도 한다는 게 지난 그 2024년 그 40 총선에서도 둘이 보니까 설전이 엄청 났더라고 보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장은 네. 조국 대표를 향해 가지고 히틀러라는 비유를 하고 네. 그 똑같이 이제 되돌려주는 그 발언을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뭐 대권을 논하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대통령감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1등이 조국 대표 9%를 얻었고 2위가 또 4%를 얻은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뭔가 이전 투구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여론조사 보면,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보통 그 1위가 한 못해도 한 49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이 9%면 무응답이 지금 몇 프로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저기 주관식일 거예요. 맞아요. 아는 적게 돼 사람 있어. 이름 쓰는 거. 아, 네, 그러니까 뭐 그 이 객관식이 사지선다가 아니고, 맞아요. 객관식이 네. 아니라 아. 이제 인지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내가 주관식으로 아는 써야 사람 돼서. 중에. 네. 그러면 응답 안 하는 그래서 비율이- 제일 모르겠다가 49%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지를 놓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각 정당의 후보가 뽑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그냥 쓰는 거라서 이건 약간 제가 볼 때 인지도 그냥 그 인지도 조사에 가깝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호감도, 지지도, 인지도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인지도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두 분을 뭐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는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네.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이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라는 전제하에서 그 지역과 공석이 되면 저는 사자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고 한동훈과 그 조국도 도전하는 사자 구도가 되면은 저는 그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굉장히 알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은 안 그릴 거예요. 안 그린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사자구도에서 필승 카드를 만들어내기란 특히 이제 부산 같은 지역구에서 쉽지 않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민주당이 딱 한 석인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전재수 의원 북갑. 그 나머지는 싹 다 졌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 한다. 뭐 이렇게 상당히 펌프질을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한 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될 만한 선수를 내보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거기 출마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후보 조율을 저는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덮어놓고 뭐 싹 다 나가가지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판은 안 짤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영악한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북갑에서 4파전은 어렵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주구나 사나 국힘 대 민주당의 그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조국 대표는 지금 물어보니까 당내의 그 어느 그 누구에게도 내가 재보선에 어디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절대 말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극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지난 저희 취재 편의점 인터뷰를 통해서 왜 꼭 내가 그 군산으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아. 예, 뭐 군산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평택에서도 오라고 하나, 그 지금 있는 4개 플러스 더 많은 지역구가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이 확인한 바로는 10개에서 11개까지도 그 재보선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나를 뭐 군산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데를 묶어둘 이유가 없다. 뭐 부산 가능성도 이제 고향 얘기를 하면서 살짝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필승 전략이에요. 다 건다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맞습니다. 대표가.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누가 그러니까 황희 위원장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을 짤 텐데 지는 판은 절대로 안 짤 거다. 예. 지는 판은 짜지 또 다른 않는다. 측면에서 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산의 선거는 전재수가 가장 빛나야 되는데 재보선 후보가 너무 세면 시선이 이게 또 분산된다. 시선이 분산된다. 네, 그래서 일리 있는 얘기네요. 예, 네. 그렇게 판을 안 짤 거다라는 이제 전략가들도 있긴 한데 이게 국회의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산의 의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에. 뭐 부산 지역에서 뭐라도 할 거면.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 사활을 걸 거라고 봅니다. 네.